딴딴딴 딴 촥 슉 후. 오랜만입니다. 입문 채널 도서관의 통째로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철학적으로 시사를 분석하는 시간, 철시분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요, 이제 어제 새벽부터 이제 밤 동안 굉장히 실시간 검색어라든지 많이 오르내렸던 더러운 사건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판사가 막말한 거에 대한 그런 KBS부터 JTBC까지 굉장히 언론이 일제히 그거에 대한 보도를 했었던 걸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이슈가 묻혔기 때문에 아마 다시 다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부에 한번 경고를 줬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지금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들 시선이 많이 가는 이슈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사법부 이슈는 다시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올리는 것도 약간 한 발 늦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 올린다고 뭔가 조회수가 유입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이슈는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이슈가 뭔지부터 살펴봅시다. 기사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JTBC 기사를 읽어볼게요. 법정에서 판사들이 이제 피고인이란지 변호인에게 막말을 한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막말을 했을까?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이따위 소송 진행이 어딨냐? 이대로 가면 패소한다.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이 오느냐? 잠을 자지 못해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반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규정을 무시하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관은 중립적으로 그 변호인과 검사 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주관이 막 얘기가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개입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논리냐면서 정말 그렇게 변호할 거냐면서 막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식의 일들이 막 벌어진 건데 사실 여러분 일단 이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론 검색해봤어요. 이제 언론의 이런 법정 막말이라든지 이런 기사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최근으로는 이제 04년부터 나왔습니다. 04년도부터 이를테면 이런 거, 뭐, 피고인 보고 반말하면서, 뭐, 이런 게 잘못이야, 너 똑바로 해야 돼, 잘해,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명령하듯이, 도덕적 훈계라듯이 막 반말로 판결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는 그 다음에 이제 인사 때 옷을 벗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일은 그러니까 04년도부터 계속해서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지금도 한 번 더 터진 거죠. 그러니까 대충 한 15년 동안 이제 끊임없이 터져왔던 겁니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이걸 분석할 때 어떤 면을 봐야 될까요? 제가 보고자 하는 면은 이런 식입니다. 15년간 이게 자꾸 반복했는데 우리 시민사회는 왜 이거를 자꾸 가만 내버려 두는 걸까? 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걸까? 라는 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고 그 판사를 당장 자르고 좋은 판사 안 쳐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전부 다 해요. 언론도 하고 그걸 받아보는 시민사회도 하고요. 하지만 철학은 조금 더 깊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이 사건과 정말 거리가 멀어 보이는 중세로 넘어가 보자 합니다. 중세요. 천년 중세. 아니 왜 갑자기 중세로 넘어가나요, 홍준성 씨? 중세로 넘어간 이유는 주권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 중세의 정치적 주체는 누구였죠? 당연히 왕이나 귀족으로 대표된 제후들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뭐 시민이란 말도 거의 없었지만은 다들 농노 계급이었죠. 노예였죠, 사실상. 그랬는데 정치적인 권리가 없는 노예였는데 왕들은 어떻게 권력을 인정받았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뭐 이를테면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이 이 세상을 모두 관장하는데 그 신께서 이 세상의 어떤 소수의 대리인들에게 이 자신의 영토를 경영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위탁 경영을 시켰다. 전권을, 어느 정도의 권한을 그 사람에게 부여했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걸 이제 당시 이제 중세는 교회죠. 교회에서 벌어진 어떤 교회의 논리, 종교적인 합리화, 그 다음에 그에 뒤따르는 엄청나게 의례적으로 거대한, 굉장히 바로크적인 어떤 위압감, 위대함, 거대한 감동을 통해서 그 전체를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죠. 보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스펙타클로 이제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심층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그러니까 민중들이 그런 왕권 신수령 같은 사이비 논리를 받아들였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정말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그거는 싸움 졌기 때문입니다. 왕이 거느리고 있는 기사 계급이 막 싸움이 안 됐죠. 반란을 일으켜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 실질적인 이유를 좀 뭐라 해야 될까, 종교적으로 완화하고 혹은 이걸 무의식에 때려박고 그냥 없던 것처럼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적 논리고요. 그 종교적 논리가 계속해서 작동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은 여러분, 강도의 비유를 들면 될 것 같아요. 강도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면서 꼼짝마,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걸 내놓지 않으면 널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죠? 대개는 생명이 소중하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돈 같은 걸 뽑아서 줍니다, 그 강도한테.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강도는 말하고 있죠. 네가 돈을 주지 않으면 널 쏴 죽이겠다고. 근데 여러분 동시에 강도가 그 말을 지킬 거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받고 여러분 쏴 죽여버릴 수도 있죠. 왜냐면 내 얼굴 봤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칼을 들이밀고 하는 약속은 사실상 계약도 아닐 뿐더러 신뢰감도 전혀 형성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왕이라고 하는 왕권 시술의 그 왕이 민중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상 칼을 들이밀고 신께서 나한테 권한을 줬는데 너희가 안 받아들래 라고 말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백성 입장에 감정이입을 하자면은 사실상 왕이나 맞서싸워서 이길 자신 없는데 법은 공표하네, 제가 정치적 주체니까. 그러면 어떤 길이 남나요? 싸우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거를 합리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신께서 진짜 존재한다고 본다면은 그 신께서 뭔가 이 세상을 움직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뭔가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섭리를 작용하시겠지?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신께서 권한을 준 저 왕이나 제후는 분명히 공정무상한 법을 아마 집행하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리는 법이나 칙령은 어느 정도 공정하고 분명히 이유가 있고 신의 뜻에 부합하는 그 무언가일 거라고 하는 망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의 망상을 가지고 이제 그게 막 공정할 거란 믿음을 가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세시대였고 주권을 빼앗긴 상태의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심리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 한번 돌려봅시다. 역사를 돌려서 이런 왕권 신술이 언제 깨졌죠? 네, 그렇습니다. 1789년 이제 7월 14일 프랑스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 때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인간이 아니었죠. 개 취급받던 요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가지고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키고 그다음에 그 무기를 가지고 결국 왕정까지 함락시키고 루의 목을 자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적 주체가 됐습니다. 짜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일반 시민이 법을 만드는, 즉 입법부를 구성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사회가 된 겁니다. 물론 완전 현대사회는 아니지만 그 지금 보이는 우리 현대사회 초석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잔인한 질문이지만 그래서 법이 공명정대해졌나요? 법이 정대해졌나요? 공정한가요? 좀 정확히는 법이 정의로운가요?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죠? 네, 법이 정의로우면 이런 질문 던지지도 않겠죠, 제가. 법이 정의롭지 않고 뭔가 그렇게 공정해 보이지 않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조금 여러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세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 이런 복잡한 거를 시스템화하고 규격화하는 법이 이 세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대표적으로는 게임 같은 거요. 게임 산업의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온갖 기법과 기술과 뭔가 보급되는 기술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게임 업계에 관련된 법은 항상 뒤늦게 나와요. 규제하거나 이런 사행성 같은 그런 규제법 뒤늦게 만들어지고 있죠. 뒤늦게 게임에 적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법이. 왜냐하면 법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도 없고 세계가 복잡계라서. 근데 이건 이제 너무 편한 이유고,
이 두 번째 이유는 불편한 이유입니다. 불편한 이유는 뭐죠? 이거죠. 사실은 왕이 마치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이 아니죠. 나까지 포함해야겠군. 우리들이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렇게 말해보죠. 비정규직 법이 통과될 때요. 그러니까 INF 이후죠. INF 이후로 뭔가 다 힘들기 때문에 뭔가 파견직부터 시작되는 지금 그 일련의 계약직들, 이런 거를 통과시킬 때 우리 막았나요? 저지시켰나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INF는 노동조합 때문이 아닙니다. 기업들의 과한 중복 투자와 저금리 정책이 잘못 푼 관료사회, 그 두 가지 결합된 게 바로 INF였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파견직으로 만들어버리는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하에 쥐어짰고요. 지금 INF로 경제가 회복됐지만 이상하게 파견직 법은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의 한 40%, 30%, 거의 사실상 절반은 이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요. 고용된 것 중에 3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죠. 통칭 헬조선. 그러니까 다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직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헌법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멋들어진 구절이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당연히 국민으로서 나온다. 이런 아주 멋들어진 구절 적어놨습니다. 적어놨죠. 그 구절이 멋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정말 그 구절이 이 현실에서 문자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실효적으로 지켜지고 있냐고요. 사문화된 건 아닐까요? 물론 1년 전에 촛불혁명이 벌어지면서 그 법이 실현됐습니다. 광장에서.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죠? 1년, 2년이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정치적 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법에 개입하고 우리가 원하는 법을 만들고 정말 공정하다 생각하는 거와 토론하고 투쟁하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어떤 정치적 행동이 지금 다시 한번 고사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불편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판사가 막말을 한 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까 말했죠. 처음에 말했죠. 중세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자유를 했다고 했죠. 그 법은 아마 신께서 내려준 법이기 때문에 그걸 위탁받은 왕이 집행하는 거라 분명히 뭔가 공정한 무언가일 거야 라고 사후적으로 이걸 자기 합리화했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시민 이 복잡계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기득권 세력과 투쟁하면서 뭔가 진짜 우리 원하는 법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 시민사회는 중세 농노와 비슷한 겁니다. 법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법은 기득권에 맞게 입맛에 맞게 재단되어 있고 그럼 그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법을 바꾸자니 뭔가 쉽지 않죠. 손해볼 것 같고 혹은 인생 망칠 것 같고 불안하고 하지만 손해보긴 싫고 또 이득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망상하는 거죠. 판사가 정의로운 판사, 포청청 막 이런 판사가 있으면은 아마 어떻게 잘 해주지 않을까? 뭐 양심의 마지막 보루 우리 사법부가 뭔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식의 어떤 망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치 중세가 왕의 법령이 공명정대할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정치적 역량이 모자라니까 그에 대한 한 반작용? 효과? 이거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어떤 말미암은 부작용 같은 심리로서 망상이 벌어지는 거죠. 판사님 좋으신 판사님이 아마 공명정대한 판결을 통해 이 세상을 정의롭게 이 질서를 유지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데 웃긴 거는 대한민국 판사는 포청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청청도 아니고 뭔가 사실 이 사람들은 시스템의 수호자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판사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판사는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가 구현해내는 것은 법조문에 적힌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할 뿐이에요.
입법부의 법이 악법이면 악법을 적용하는 거고, 입법부의 법이 선한 법이면 그 선한 법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권한은 입법부에 대한 권한, 궁극적인 최종 신급이 어디죠? 바로 시민사회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는 우리가 뽑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일 정말 뭐라 해야 될까? 괜찮은 세상?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적 주체가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뭔가 판사가 막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무슨 신인 것처럼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군림하는 판사는 당연히 퇴출되고 탄핵되고 사표를 받아내야 됩니다. 압박해가지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제가 이런 철학적 분석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뭔가 막말한 판사에 대해 분노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저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선한 판사로 바꿔야 한다 라고 말하는 요 당연한 외침의 어떤 배후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 배후엔 뭐가 있을까? 그냥 뭔가 선한 판사가 앉으면은 판결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서가 회복되고 뭔가 좋은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신성화하고 영웅화시킴으로써 뭔가 나의 어떤 정치적 무기력을 감추기 위한 그런 망상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의 정치적 무기력과 책임 회피를 정당화시키는 그 어떤 심리가 깔려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지점을 한 번쯤 반성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반성할 때 아까 말했듯이 04년, 이 문제는 04년도부터 지금 19년도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축적되어온 문제입니다. 근데 판사들이 시민이 겁나지 않는 겁니다. 시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말한 판사가 막말하는 식이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법의 담지자가 누구고 주인이 누구고 그 법을 만드는 최종 신급,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사회는 법보다 위대합니다. 왜? 법을 만드는 게 시민사회니까요. 법이 시민사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막말한 판사들은 그 관계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혹은 잘못 알고 있다 손치더라도 니들이 뭐 어쩔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냥 인간일 뿐이잖아. 한낱 인간인 주제에 판사에게 싸울 수 있을까? 네 주먹이 나한테 닿기나 할까? 시간 지나면은 알아서 수그러들고 조용해지고 지 죽은 듯 살게 뻔한데 겁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문제는 이런 생각하는 놈은 당연히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권력관계 냉혹하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심어주지 못한, 그러니까 정치적 주체가 되지 못한 시민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15년이 넘도록 계속 반복되고 있겠죠. 시스템적인 문제인가요? 궁극적인 시스템,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시민사회입니다. 우린 조금 더 정치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고 싶었네요. 이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